안녕하세요. 친구와 서울 강남에서 창호 방수 건축자재 수출과 해외 인력 파견 무역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44살 남성입니다. 오늘 청취자분들에게 전해드릴 이야기는 5년 전 제가 사업에 실패한 뒤 아내와 이혼하게 된 사연입니다. 사업에 실패하자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 그동안 저 몰래 만나왔던 남자에게 떠나버린 아내. 친구 도움으로 마음을 추스르고 제가 다시 사업을 일으켰을 때 회사 회식 자리에서 다시 우연히 얼굴을 마주하게 된 그 여자. 그 사람과의 사연.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두 분 모두 인자하시고 마음씨 따뜻한 분들이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하자 얼마 안 돼 아버지께서 앓고 계시던 지병으로 생을 달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말할 것도 없이 가정 형편은 더 어려워졌지만 그 어려웠던 가정 형편이 도리어 제가 큰 방황 없이 서울에 있는 한 유명 대학 경제학과에 진학할 수 있는 큰 동기가 돼줬습니다. 배우고 또 배워서 훌륭한 사람은 아니어도 적어도 제 능력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저 역시 행복한 가정을 꾸리겠다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저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돈과 어머니의 희생으로 큰 탈 없이 대학 공부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을 앞두고 회계사 시험을 준비할 건지 아니면 일반 회사에 입사할 건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전공을 살려 회사에 취직해 돈벌이를 할 것이냐,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해가면서라도 회계사 시험을 준비할 것이냐 고민에 빠졌던 거죠. 오랜 고심 끝에 결국 저는 서울 방배동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 무역회사 회계부서에 입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사에서 한 2년 정도 일했던 때였을까. 중학교 때부터 막역한 친구 사이로 지내던 동수가 회계사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동기들로부터 전해 듣게 됐습니다. 학창 시절 제가 삐딱해지려고 어긋나려 할 때마다 제 정신적 지주가 돼준 동수였기 때문에 저는 동수의 회계사 시험 합격 소식을 듣고 마음을 다해 축하해줬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은 뒤 저는 지금은 서로 바쁠 때니까 몇 달 뒤라도 좋으니 다음에 만나서 꼭 밥 한번 먹자. 동수에게 메시지로 전화했었죠. 5년 정도 꾸준히 회사에 나가 일하고 보니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회사가 그 많은 직원을 고용했으면서도 거대한 이익을 남기는 방법이 눈에 선하게 보이더군요. 틀이라면 틀이라고 할 수 있고 룰이라면 룰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일정한 패턴 같은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주말에 동수를 만나 함께 점심 식사를 하던 자리였습니다. 동수야, 무역인이 수출입이니 그거 어려운 거 아니더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단순해. 생각 같아서는 지금이라도 회사 퇴사해서 무역회사 하나 차리고 싶다.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 같아. 승산? 아이고 인간아, 정신 좀 차려라. 회사 5년 다니면서 몇십억이라도 벌어놨냐? 아무리 좋은 아이템 컨텐츠라도 결국은 돈이야. 자본이라고. 회사 설립하고도 남아도는 자부금 없으면 그 사업 몇 년 못 간다. 나도 알아. 아니까 더 답답한 거지. 아휴, 몇 년이라도 더 모아서 꼭 회사 하나 차리고 싶다. 크지는 않아도 내 사업, 내 사람들이랑 눈치 안 보고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회사. 사람 생각이 다 거기서 거기지 뭐. 너만 그렇겠냐? 그래서 만약에 회사 설립하면 어떻게 하고 싶은데? 어, 여러 가지 알아봤는데 그중에서 창호 방수 건축자재를 해외 수출하는 게 계속 눈에 띄더라고. 유럽, 북미, 남미 할 것 없이 창호 방수 건축자재 질만 좋으면 어느 나라든 가릴 것 없이 수입해 쓰는 것 같더라. 수요는 충분한데 자기들 나라에서 그만큼 공급을 못하고 있으니까 질 좋고 가격 싸면 이것저것 따지고 될 것 없이 무조건 가져다 쓰더라고. 괜찮네. 회사 다니면서 한 3년 더 일 배워봐. 무역일 배우면서 틈틈이 네가 말한 사업 아이템 공부하고 아껴 쓰면서 돈 충분히 더 모아두면 네 말대로 크지는 않아도 작은 무역회사 하나는 차릴 수 있을 거다. 그쯤 되면
나도 분명히 뭔가 너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을 거야. 동수를 만나 사업 이야기를 나누고 조언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해온 잘못된 소비 습관을 버리고 더 많은 돈을 저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테크, 주식 투자 등등 위험이 따르는 투자 모드를 정리했고 낮은 금리였지만 적금을 들어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 입사한 지 10년 되던 해, 저는 제 회사 설립 준비를 모두 마치고 마침내 저는 회사에서 퇴사하게 됐습니다. 생각해온 대로 창호 방수 건축자재 수출입을 전문으로 하는 무역회사를 설립하게 된 거죠. 회사를 설립하고 한참 바쁜 나날을 보내던 중이었습니다. 대학 선배가 운영하고 있던 무역회사에 들러 선배에게 인사도 드리고 회사 운영에 관한 조언도 들을 겸 선배 회사에 방문한 날이었습니다. 아내는 회사 대표인 선배의 비서로 일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미인이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어딘가 사람을 끌리게 하는 개성 강한 여자였고 말끔하게 잘 차려입은 옷과 옷맵시 역시 눈에 띄는 매력적인 여자였습니다. 잠깐 데스크에서 마주치고 이야기 나눴을 뿐인 사람이었지만 왜 그랬던지 선배에게 인사하고 조언을 듣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아내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선배와 미팅을 마친 저는 사무실에서 나와 데스크 앞에 앉아 일하고 있던 아내에게 명함 한 장을 건네고 제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시간 되실 때 한번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다 말하고 말이죠. 공장 직원의 기계 조작 미숙으로 공장 기계 한 대가 멈춘 날이었습니다. 기계 한 대가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놀고 있으니 다른 라인 기계의 사람들은 숨에 벅찰 정도로 여기저기 뛰어다녀야 했던 날이었죠. 센터에 내려가 직원들을 도와 일하고 있는데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잠시 뵐 수 있냐면서 말이죠. 저는 좋다 대답했고 메시지로 만날 장소와 시간을 적어보냈습니다. 아내는 제가 생각했던 그대로 개성적이고 매력 넘치는 여자였습니다. 외형뿐 아니라 성격도 그랬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8살이나 어렸지만 여러 사회 경험을 해봤던지 다양한 소재로 다양한 이야기를 재미있게 할 줄 아는 여자였습니다. 무뚝뚝한 저와는 달리 말 잘하고 웃음이 많은 아내에게 본능적으로 끌렸고 금요일 저녁 식사 후에 몇 번 더 아내를 만나 데이트하고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지방의 한 전문대 비서학과를 졸업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아내가 선배 회사 비서로 일하고 있지 않았다면 아내는 못할 일을 하고 있거나 연예계 관련 일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혼자 상상할 때가 있었습니다. 171cm나 되는 키였고 또 어찌나 옷맵시가 좋은지 아내와 함께 큰 광장이나 거리를 걸어 다니면 남자들은 물론 여자들까지 아내에게서 눈을 떼지 못할 정도였죠. 또 어찌나 애교 많고 앙탈 부리는 재주가 있던 사람이었는지 좋은 말로 하면 요즘 친구들 말로 애교쟁이, 좀 험한 말로 하면 여우 같은 여자였죠. 결혼식까지 올리는데 걸린 연애 시간은 4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분명한 사랑의 감정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제게서 사랑을 거두어가지 않는 한 제 사랑은 계속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식을 올리고 평범한 신혼생활이 됐지만 종종 아내와 다투는 일이 생겼습니다. 결혼 이후 씀씀이가 더 해퍼진 아내였습니다. 결혼 전부터 아내가 씀씀이가 해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결혼 뒤 그 정도가 더 심해진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는 창호 방수 관련 건축자재라고 하면 네로라 하는 회사가 한둘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재 가격을 회사끼리 짬짬이 하다시피 해서 해외로 수출하다 보니 수입해서 쓰는 나라 입장에서는 당연히 같은 질이 돼 가격이 낮은 저희 회사 물건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회사 이름이 그렇게 해외에 조금씩 알려지면서 저는 더 큰 꿈을 갖게 됐죠. 제 사업 성공의 소식을 들은 대학 동기들은 모두 축하한다는 전화와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었고 제 스스로 자축해도 좋을 일이었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능한 한 자재 수출국을 더 늘리고
사업 부서를 더 확장해 회사를 대기업으로 성장시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제가 예상했던 대로 회사는 큰 부침 없이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3년 정도 더 회사 일에 집중하다 보니 동종업계 중소기업 기준의 이익을 내던 회사가 같은 업계 매출 순위 탑 10에 들 정도로 괄목할 성장을 이루어냈죠.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은 함께 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때 회사에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문제가 아니라 사건, 그것도 아주 거대한 사건이었죠. 회사 총무부 부장과 부장 아래 사원 2명이 회사 자금 전체에 가까운 돈을 횡령해 주가를 조작하고 이익을 챙겨 해외로 도주한 사건이 터지고 만 것입니다. 저희 회사는 동종업계에서 유망 기업으로 인정받던 회사였지만 평범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익숙하고 낯익을 정도로 이름 있는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터진 뒤에 주간경제신문에 작게 기사 하나 실리는 걸로 사건이 일단락됐지만 한국 창호 방수 자재를 쓰는 회사들과 해외 회사들은 그만 저희 회사에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때 낙인이라는 말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새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업을 접어야 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었던 건 제 스스로 개인적으로 모아온 재산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사건이 있고 난 뒤 심각한 우울증과 불면증을 앓았습니다. 겨우겨우 정신과 약을 먹으며 버텼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돈은 떨어져 가고 몸과 마음은 날이 갈수록 지쳐가고 하지만 구직 활동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찌됐든 저는 제 자신은 물론 철을 먹여야 살려야 하는 한 가정의 가장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가 사업에서 손을 떼자 아내의 태도가 돌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아내에게 충분한 용돈을 줬고 용돈 외에 더 필요한 돈이 있다고 하면 마다 않고 얼마든 제지 않고 필요한 돈을 마련해 주던 저였습니다. 그런 제게 그나마 사람 대접이라도 해주는 양 생색내기 시작한 아내가 이제 노골적으로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자 모두가 그런 건 아니고 또 잘나가는 사업가의 아내들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가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을 때 아내는 사치하는데 갈수록 더 많은 돈을 들였고 심지어는 자신과 어울리지도 않는 미술품이나 조각품, 공예품 구매에 큰 돈을 썼습니다. 예진아, 너 이 명품, 저 명품 사는 거 다 좋아. 다 좋다고. 근데 웬 예술작품 그렇게 막 사들이고 그러는 거야? 당신 미술 관련 대학 졸업한 것도 아니고 평소에 책이든 그림이든 따로 관심 있게 챙겨보는 것도 없잖아. 참네. 당신은 돈만 벌 줄 알았지. 번 돈 어디에다 써야 되는지 모르면 살았네. 사람이 어떻게 밥만 먹고 살아? 마음의 양식을 먹고 살아야지. 그래, 마음의 양식. 좋아. 좋다고. 근데 예진아, 방금 내가 말했잖아. 너 작품만 집에 한가득 사들이고 있지? 실제로 네가 그림 그리거나 도자기 빚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다고 어디 문화센터 나가서 그런 거 배우는 입장도 아니고. 아, 됐어. 예술이 예술이지 뭐 있어? 좋잖아. 집 벽 허전하게 두느니 여기저기 보기 좋게 그림도 걸어두고 빈 곳에 조각 작품이랑 공예 작품 채워두고 집에 누구 하나라도 방문하면 아, 이 집안은 예술에도 조예가 깊구나 할 거 생각하면 칭찬은 못 해줄 망정 그깟 돈 얼마나 된다고? 치, 사업이 잘 나갈 때야 그러려니 하고 만 일이지. 사업 실패한 뒤 아내의 사치가 계속되자 저는 더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당신 적당히 좀 해. 이제 나 잘 나가는 회사 대표 아니라고. 겨우겨우 모아둔 내 돈 이제 얼마 되지도 않아. 사람이 정도란 게 있어야지. 내가 몇 번이나 말해? 이제 그럴 때가 아니라고. 나는 이렇게 하루하루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다시 어떤 일 시작해야 하나 가슴 졸이면서 하는데 당신은 도대체 정신이 있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야? 지금이 이딴 그림 거적대기 살 때냐고. 뭐? 거적대기? 답답해 죽겠다고? 죽어가고 있다고? 당신 말 참 잘했다.
예전에 누리던 생활 그만큼 다 못 채우자면 그나마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이라도 하게 놔두든지. 내가 생각이 없는 줄 알아? 나도 돈 쓰는 거 줄일 만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노력? 그래. 그 노력이 당신 친구들이랑 카페 몰려가서 그 조그만 조각 케이크 한 조각 먹는데 몇만 원씩 쓰는 거야? 그게 노력이야? 그리고 당신 이거 도대체 뭐야? 제 손에는 검찰청에서 아내 이름으로 보낸 통지서 한 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웬만하면 이거 안 뜯어보려고 했어. 어디 가서 얼마나 말 같지 않은 갑질을 해댔으면 옷가게 직원한테 갑질했다고 고소를 다 당하니? 내가 더 무슨 말을 해야 돼? 이런 씨. 넌 사생활도 없어? 살다 보면 그렇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왜 함부로 남의 우편 뜯어보고 난리야? 진짜. 내가 너 위해서 얼마나 노력한 줄 모르지? 내가 그동안 모아온 그림이랑 조각, 도자기 애기주중지 아끼는 것들 다 정리해서 너한테 도움 주려고 한 내 마음 알긴 알아? 정말 꼴 같잖아, 서원. 이혼해. 계속 이따위로 나 면박 주고 돈으로 스트레스 줄 거면 이혼하자고 당장. 어디서 얼마를 들여 변호사를 쓴 건지. 이혼 소송 때 아내가 제출한 서류를 보니 참 가관이더군요. 제가 갖고 있는 집이며 차, 재산, 얼마나 빼먹고 싶었던지 말도 안 되는 이혼 귀책 사유가 소송장에 하나하나 열거돼 있더군요. 그중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귀책 사유 하나가 있는데 경제적 무능이라는 말이 아직도 생각나는군요. 저는 따로 변호사를 선임해 노발대발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회사 생활과 사업으로 회계법이든 형식법이든 웬만한 법은 알 만큼 다 알고 있었고, 그래서 아내가 내민 이혼 소송장은 얼토당토 않아 대꾸할 필요조차 없었던 겁니다. 변호사를 써서 제 잘못을 소명할 필요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이혼 소송에서 아내는 제게서 실제로 돈 한 푼 받아가지 못했고요. 아내와 이혼한 뒤 집을 처분했습니다. 그러고 작은 새 집을 얻어 잠시 선배 회사에서 회계 일을 봐줄 때였습니다. 아내와 이혼한 지 한 5개월이나 지났을까. 알고 지내던 전 아내 친구가 전 아내가 이혼했다 소식을 전해주더군요. 어디 미술관인가 갤러리에서 큐레이터로 일하고 있는 젊은 남자와 결혼했다고요. 그제야 저는 정신이 좀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아내가 예술작품에 집착했었는지, 그 거액의 돈을 써가면서 자기 수준에 맞지도 않는 예술작품을 왜 구매해왔는지 그제야 알게 된 거죠. 또 저는 이혼 전부터 아내가 그 젊은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사들인 예술작품 모두가 그 남자가 일하고 있던 갤러리에서 판매되고 있던 작품들이었고, 아내가 사용한 신용카드 지출 내역을 보니 갤러리 근처에는 카페나 식당에서 신용카드를 쓴 아내였습니다. 연인이나 부부가 기분을 내거나 기념일일 때 어쩌다 한번 갈까 말까한 서울 한 유명 호텔에서도 떳떳하게 몇 번 신용카드를 긁은 게 전 아내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내가 저 모르게 해온 짓이나 거액의 돈을 들여 명품과 예술품 같은 것에 사치해온 사실에 대해 이혼 소송은 끝났지만 어떤 수를 써서라도 보상받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고쳐먹고 그러지 않기로 했습니다.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을 인간이라고 여기고 대접해온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있지만 또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더 돼지만도 못한 전 아내에게 돼지나 괴물이 돼 사건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선배 회사에 나가 일하고 퇴근할 때면 종종 소주 한 병씩 사들고 집에 돌아와 마시던 저였습니다. 집 보일러실에는 한 병, 두 병, 세 병, 소주병이 쌓여가기 시작했고 소주병을 치우는데 큰 비닐봉지 5장이 필요할 정도가 됐습니다. 모순된 말이긴 하지만 저는 월급으로 받은 돈 일부를 건전하게 주식으로 까먹기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무슨 의미로 살아서 꼴딱꼴딱 겨우겨우 숨만 쉬고 있는 걸까?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생각해서라도 틀어지고 어그러진 생활을 바로잡아야겠다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 깨달음이 있었지만 생활에 큰 변화가 생긴 건 아니었습니다. 선배 회사에 나가 일하고 퇴근하고, 다만 한 가지 분명히 변화한 게 있다면 적적할 때 술로 마음을 달래는 대신 사업 실패나 인간관계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정상에 오르기까지의 경험을 기록한 자기계발서를 찾아 읽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조금씩 마음을 가다듬으며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던 어느 날, 마침 미국의 한 주식회사에서 일하고 있던 동수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명관아, 잘 지내냐? 나 다음 달 초에 귀국한다. 귀국? 갑자기? 아니, 갑자기는 아니고 작년부터 귀국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어. 무슨 소리야? 작년부터 준비했다니? 어, 알고 있던 사실이지만 여기는 정말 사람 살 곳 못 된다. 여기 생각하면 한국은 양반이야. 정말 너무너무 살기 좋은 데가 대한민국이라니까. 당연한 말이지만 돈, 돈. 돈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데가 여기다. 인간 대접조차 받을 수 없는 데가 여기라고. 지겹다, 지겨워. 여기 더 있다가는 정말 머리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하는 게 당연하지. 너답지 않게 왜 그런 나약한 소리야? 무슨 일 있었어? 말해봐. 일은 무슨, 말대로야. 지쳤어. 귀국할 거야. 귀국해서 며칠 쉬고 연락할게. 네 말대로 그놈의 자본주의 사회 먹고 살아야 되는 거니까 만나서도 예전에 했던 사업, 그 사업 얘기나 같이 해보자. 다시 만난 동수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야위일 대로 야위어서 안 그래도 도드라져 보이던 광대가 큰 돌멩이 하나를 얼굴에 쑤셔박아 놓은 것 마냥 불쑥 솟아 있었습니다.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동수에게 물었지만 동수는 쓰게 한번 웃어 보일 뿐 더 말이 없었습니다. 강남에서 잘 나가는 성형외과 페이닥터보다 적어도 2배는 더 많은 월급을 받으며 미국에서 금융회사에 다니던 동수였습니다. 그런 동수가 밥을 굶어 그 지경이 됐을 리 없었죠. 동수 말대로 동수는 그저 삶에 지칠 대로 지쳐 있었던 겁니다. 이제 나조차도 내가 무슨 생각으로 미국으로 떠났던 건지 모르겠다. 무슨 일확천금을 얻겠다고 부귀영화 누린다고. 후회돼. 미국으로 건너가서 하루에 채 잠 2~3시간도 못 자고 끼니는 겨우 빵 조각으로 때우면서 하루하루 어떻게 버텨온 건지. 몇 년 미국에서 죽어 지내다 보니까 다른 건 다 필요 없게 느껴지더라. 몸 건강하고 인간으로서 고개 꼿꼿하게 들고 살 수 있는 존엄, 품위만 있으면 뭘 해도 앞으로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 사람들 아직도 안 잡혔지? 네 전 회사 사람들. 알고 보니까 인터폴에 적색수배 내려져 있더라. 돈 규모도 규모지만 주가 조작 일이 그냥 덮을 사건이 아닌 것 같더라고. 포기했어. 그 사람들 잡혀도 결과는 같을 거야. 그 돈 다 세탁해서 썼던지 어디다 쟁여뒀던지 그렇겠지. 이제 알고 싶지도 않고 말하고 싶지도 않다. 그래? 요즘 명우 선배 회사에서 회계랑 세무 일 봐준다며? 아, 맞다. 재수 씨는? 회사 일 봐주면서 그나마 좀 벌어 다시 저축하고 입에 풀칠하고 산다. 재수 씨, 이혼했어. 뭐? 이혼? 웬 이혼? 사람이 냄새나는 돼지랑 한 입을 덮고 살 수 없잖아? 더럽고 냄새나고 역겨워서 치웠어. 제 말을 들은 동수는 더 제게 아내와 이혼한 것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만나 소고기집에서 맛있는 고기와 술을 거나하게 마시며 회포를 푼 저희는 다음날 저녁 다시 만나 앞으로 함께할 사업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데 필요한 건 돈, 자본금뿐이었습니다.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데 저는 그저 돈 걱정 하나뿐이었지만 동수는 그런 건 개의치 않아 했습니다.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실제로 회사에 다니고 사업을 해본 저와 동수는 어쩔 수 없이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동수는 사업을 새로 시작하며 앞으로 회사에서 펼칠 신사업에 대해 본능적으로 말했습니다. 네 사업 접은 게 벌써 4년 전이다. 그동안 업계에 회사 여러 생겼고 이제 가격 경쟁력만으로는 사업 성공 어려울 거야. 내가 생각해봤는데 네가 과거에 했던 사업들은 그대로 회사가 계속하고 신사업으로 건축 기술 수출을 해봤으면 좋겠어. 우리 사업 시작할 때 한 얘기지만 아무리 질 좋고 싼 건축 자재만 계속되면 뭐하냐? 그 제품 쓰는 사람이 시원치 않은 사람들인데 한국에서 이름난 사람들 데려다가 우리 회사 기술팀 자리에 앉혀두고 직원들 채용해서 기술 전수한 다음에 해외로 내보내는 거야. 시간이랑 수고 좀 들어도 분명히 큰 돈 될 거야. 동수의 말은 일리가 있었습니다. 실제 유럽이나 북미, 남미 할 것 없이 대규모 공사가 아닌 이상 일반 건축물 공사 때 건축물 시공하자가 많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정도였으니까요. 제가 그동안 일군 사업 성과와 동수가 제안한 사업 내용이 합해지면 동수의 말대로 사업 성공은 시간 문제처럼 느껴졌습니다. 문제는 역시 돈이었습니다. 사업은커녕 동네 구멍가게 하나 낼 돈이 없는 저였습니다. 동수야,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근데 돈은? 돈? 회사 내고 자금 공장 돌릴 만한 돈, 그 정도는 있어. 문제는 사람이지. 너랑 나야 변함없는 게 당연한 거지만 네가 직접 겪었잖아. 눈 뜨고 코 베이지 않았냐고. 직원 채용할 때 속고 또 속가서 좋은 사람들 채용해야 돼. 그래야 너도 나도 산다. 청취자분들께서는 건물을 지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건물을 올릴 때 가장 먼저 해야 하고 또 가장 중요한 건 건물 도면입니다. 길이, 넓이, 부피, 압력, 내력 등등. 상세하고 세밀하게 적힌 도면을 따라 땅을 파고 골조를 심고 건물을 세우는 것이죠. 건물 도면처럼 사업 토대는 제가 이미 읽어둔 상태였고 저희는 그 위에 동수가 말한 새로운 사업만 덧붙이면 됐습니다. 과거 회사 운영 경험이 있던 탓에 회사 설립 인가를 받고 공장을 구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동수 말대로 앞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운영진과 공장에서 일해줄 사람들, 회사 사람들과 신뢰를 쌓으며 함께 나아가는 일만 남아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제품을 처음 생산하는 날이었습니다. 채용된 직원들 모두 이 업계에서 잔뼈가 굵을 대로 굵은 사람들답게 하루 동안 문제없이 잘 일해줬습니다. 공장을 처음 돌린 날이어서 처음에는 직원들 역시 약간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아무 일 없이 하루 업무를 마치고 나니 모두가 안심해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동수와 함께 공장 직원들을 데리고 그날 저녁 함께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이고, 김 반장님. 반장님 덕분에 오늘 처음 공장 돌아갔는데도 아무 문제 없이 하루 잘 갔습니다. 괜찮으시면 반장님이랑 오늘 근무한 A조, C조 직원들 다 같이 근처 식당 가서 식사 함께 하시는 거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식당은 어디로 가실 생각이세요? 저야 일할 때 입는 작업복이 일상복이지만 직원들은 아직 젊은 사람들이라 사무실 들어가서 환복해야 해서요.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식당 가셔서 전화 주세요. 직원들 환복하는 대로 데리고 식당으로 가겠습니다. 대화를 마친 저는 공장에서 나와 차에 올라 동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수야, 여기 공장 오늘 일 다 잘 마무리했어. 공장 돌린 첫날이고 하니 김 반장님한테 저녁 식사하자고 했다. A조, C조 직원들이랑 다 같이. 직원들 8명, 반장님 나하고 너 총 11명이네. 저번에 우리 밥 먹은 한정식집 알지? 왜 공장 앞 세블록 가서 우회전하면 마당 딸린 한정식집. 전화해서 예약할 테니까 사무실 정리하고 곧장 와. 알았다. 야, 근데 웬 한정식? 그냥 어디 대포집 가서 고기나 굽고 밥이나 먹으면 됐지. 너 처음부터 너무 들떠 있는 거 아니냐? 야, 됐어. 내가 낸다, 내가 내. 너도 걱정 많았잖아. 공장 하루 잘 돌아갔으니까 회식차 좋은 거 먹으러 가자는 거야. 군소리 말고 사무실 정리하고 와. 동수에게 그렇게 말은 했지만 사실 동수 말대로 들떠 있는 게 맞았습니다. 온종일 공작센터, 공장에 딸린 사무실을 오가며 노심초사하고 있었는데 김 반장은 물론이고 직원들 모두 합을 맞춰 하루 제품 생산을 성공적으로 잘해준 것입니다.
먼저 식당 앞에 도착해 차를 주차하고 보니 그제야 저는 발목에 차는 각반도 안 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입고 있던 작업복 역시 그대로 입고 있었고요. 한정식 집에 들어가자니 식당 사람들이나 식사하러 온 손님들에게 눈치가 보일 게 뻔했지만 공장과 집이 거리가 있어 저는 아무렴 어때하고 그냥 먼저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술한상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저는 인사하는 여자를 보고 화들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다름 아닌 제 전 아내였기 때문이죠. 전 아내 역시 저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져 깜짝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방금 전화 예약한 사람입니다. 11명 방문한다고요. 네, 이쪽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저는 전 아내를 따라 안내해주는 곳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좋게 20명은 들어갈 만큼 큰 방이었는데 전 아내와 함께 그 방에 들어가려니 참 무안하고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게 음식 주문하는 절차였던지 아내는 방문을 닫고 선 채로 제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본능적으로 메뉴를 주문하는 대신 이렇게 말했죠. 이혜진 씨, 이혼하고 그 자식이랑 결혼해서 잘 산다는 게 고작 이런 거였어? 난 네가 그 잘난 자식한테 시집가서 예전처럼 어디 청담동 마님처럼이라도 사는 줄 알았지? 당신 누구 들으면 어쩌려고 그래? 입 조심해. 그리고 당신은 일밖에 모르고 어디 좋은 데 가서 밥 한 번 제대로 못 먹어본 쫌팽이 구두쇠 주제. 여기 한정식 집이야. 당신 같은 사람 오는 데 아니라고. 옷 입은 꼬라지 하고는 어디 노가다라도 다니나 보지? 예나 지금이나 참 눈치도 없고. 노가다? 노가다 맞지? 아니다. 노가다는 공사 현장 일이고 정확히 말하면 물류센터다, 물류센터. 내가 만든 제품 내 돈으로 사람 뽑아서 내가 산 기계로 찍어내는 물류센터. 왜?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사람은 이런 데 오면 안 되나 보지? 너 없었을 때 저번에 여기서 동수랑 같이 밥 먹었었거든? 이 집 A코스가 얼마였지? A코스가 제일 싼 거 맞지? C코스가 제일 비싼 거고. C코스로 상 좀 차려줘. 오늘은 2명 말고 11명. C코스로 11명 상 좀 봐줘라, 예진아. 전 아내는 불쾌하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며 주문을 받고 방을 나섰습니다. 15분 정도 지나 동수가 도착했고 이어 공장 사람들이 한정식 집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과 여러 이야기를 주고받는 동안에도 전 아내가 신경 쓰여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술은 역시 사람을 용감하게 해주는 재주가 있더군요. 동수야, 내가 뭘 했어? 자본금만 있으면 공장 돌리고 다시 사업 재개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 했지? 고맙다, 동수야. 그리고 오늘 회식 자리에 오신 김 반장님, A조, C조 직원분들께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 전합니다. 감사해요. 거기까지만 했어야 했는데 무슨 용기가 더 생겼던 건지 저는 그만 회식 자리를 모두 마치고 식당을 나오면서 전 아내에게 보란 듯 제 명함을 건네고 말았습니다. 그 정도까지 비참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는데 다음날 깨어 생각해보니 전 아내에게 명함을 건넨 게 후회되더군요. 그렇게 조용한 일상으로 돌아와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던 날이었습니다. 오후 3시 정도 되니 졸음이 쏟아져 공장 사무실에 앉아 끔뻑끔뻑 졸고 있을 때였죠. 마침 그때 모르는 낯선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웬일이냐 네가? 당신이 명함 주고 갔잖아. 연락하라는 거 아니었어? 아, 명함 주고 갔었지. 그래, 근데 진짜 전화할 줄은 생각도 못했네. 왜 전화했어?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고. 무슨 얘기? 당신한테 할 말 있어. 나 예전에 당신 사업 잘 나갈 때 당신에게 못되게 굴고 사치하고 당신 몰래 다른 사람 만났던 거 후회해. 그딴 이야기 할 거면 끊어. 내 말 좀 들어봐. 당신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는데 나도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는 사람이야. 내 이야기 한번 들어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참, 너도. 넌 끝까지 네 자신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구나. 끊어. 더 할 말 없어.
만나서 이야기하기 어려운 거면 지금 전화로 할게.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내 이야기 들어줘. 저는 전화를 끊으려다 전 아내가 하도 간절하게 애원하던 말에 전 아내 이야기를 더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당신 사업 잘 나갈 때 나 외로웠어. 당신 일만 한다고 나한테는 관심도 없었잖아? 그래서 그렇게 돈 더 펑펑 돈 쓰고 나한테 어울리지도 않는 예술작품들을 사드리고 했던 거야. 근데 당신, 그렇게 내가 사치를 하고 다녀도 당신 나한테 일도 관심 없었잖아. 그래서 그 사람 만났던 거라고.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외로워서? 관심 받고 싶어서? 터진 입이라고 그런 말 나오니 너? 네가 인간이야? 내 이야기 조금만 더 들어줘. 처음에는 그냥 커피나 한 잔 마시고 좀 더 시간 지나면 밥이나 한 번씩 먹자고 생각했었어. 근데 그 사람은 당신이랑 다르게 나한테 진심으로 관심 가져줬고 진심으로 날 사랑해줬어. 처음에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 정말 진짜인 줄 알았다고. 당신이랑 이혼해서라도 그 사람이랑 함께하고 싶었다고. 근데 그게 내가 갖고 있는 얼마 되지도 않는 돈 빼먹으려는 제비놈 개수작인 줄 내가 어떻게 알았겠느냐고. 진짜 너도 참 미술관 큐레이터 어쩌고 저쩌고. 예진아, 그만하자. 너도 비참해질 만큼 비참해졌고 나도 이제 더 그 꼴 못 보겠다. 그만 끊자. 연락하지 마. 네가 어디에서 일하든 네 벌이하고 네 그 잘못된 생각이랑 마음 고쳐먹고 잘 살길 바랄 뿐이다. 끊어. 잠깐만. 예진아, 누가 들으면 너 세상 모진풍파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인 줄 알겠다. 이예진, 잘 들어. 너 젊은 제비자식 만나서 그냥 사기당한 거야. 그냥 보통 사람들이 겪는 괴로움 10분의 1, 아니 10,000분의 1도 안 되는 괴로움 겪었다고 세상 일 다 겪은 것처럼 말하지 마. 네가 지금 말한 이야기 5-6살 먹은 애들이 하는 투정이야, 투정. 눈앞에 보이는 장난감 당장 안 사준다고 마트 바닥에 누워서 울고불고 징징거리는 애들 투정이랑 하나도 다를 게 없다고. 애들 투정처럼 네가 바라는 건 하나지. 다시 시작하자고. 2번 다시 연락하지 마. 그때는 네 더러운 인간성 내가 못 참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알았어? 끊는다. 전화를 끊고 보니 처음에는 불쾌한 감정 때문에 몸을 어디에다 두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하지만 하루 이틀 차분히 시간을 보내고 보니 마음 한켠이 후련해졌습니다. 스스로 한 말에 제 발목이 묶이고 자신 스스로 무덤을 판 사람에게 더 베풀 아량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몇 번 더 전 아내는 제게 전화를 걸어왔지만 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무슨 사정이었던지 한 달 지나서는 전 아내가 동수한테 전화를 걸어 제가 자신 만나는 곳 좀 설득해달라고 사정사정 부탁을 했다고 하더군요. 물론 이후 동수 역시 전 아내의 연락을 받지 않았고 더는 전 아내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5년 전 아내와 이혼하고 다시 사업을 일으킨 뒤 저는 가끔 진짜 친구, 진짜 우정, 진짜 의리, 진짜 사랑이 뭐냐고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한 정답을 얻은 건 아니지만 적어도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것처럼 힘들 때 내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해주는 사람, 마음, 그게 진짜 사람이고 또 마음이라고 대답할 정도는 됐습니다. 어쩌다 보니 깊은 생각 없이 시작한 결혼 생활은 결국 어쩔 수 없이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결혼과 이혼을 통해 또 하나 깨달은 게 하나 있다면 어르신들 말씀대로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신 청취자 모든 분들에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진짜 마음, 사람이 늘 함께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